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지만 여당은 핵심 증인 거부에 총력을 쏟는 모습이고 제1야당은 원내대표 선거와 맞물려서 어수선합니다. 오늘 국감장에서 나온 중요 사안들 몇 가지 보도하겠습니다. 여야 모두 스스로 혁신을 하겠다며 위원회를 만들고 이른바 혁신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정치평론가들은 여당이 일단 기선을 제압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평론가들에게 제1야당의 현주소와 과제에 대해 물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에 의해 간첩으로 몰렸던 제1동포 3세가 있습니다. 그는 20대부터 40대까지 19년 동안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한때 모진 고문을 피해 분신을 선택했던 그는 온몸에 화상을 안은 채 국가폭력을 연구하고 알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인터뷰 중에서 한국을 잠깐 방문했던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의 서승 교수를 만났습니다. 오늘 뉴스훅은 국정감사장의 증세 논란과 증세 문제를 다룬 개그 프로그램을 비교해봤습니다. 10월 7일 화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21일 3주간의 일정으로 오늘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환경노동위원회는 파행이었습니다. 환노위 국감은 대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문제에 대한 여야의 대립으로 질의 한 번 못하고 정회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사사건건 기업 총수들의 증인 출석에 반대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비주류 측으로부터 합의 추대 요구가 나왔습니다. 비주류 측에 그 자리를 양보하라는 요구로 풀이됩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권현주 PD. 네, 권현주입니다. 네, 국회 국정감사 첫날이었습니다. 상임위별로 굵직한 쟁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인 세월호 참사를 다루는 정무위와 안전행정위 국감에서는 참사 당시 정부의 부실한 초동 대응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5월 19일 세월호 담화에서 내놓은 대책 가운데 완료된 부분이 없는 등 후속 대책이 미비한 점도 지적됐고 참사 후 정부가 실시한 각종 안전 점검도 결과가 누락되는 등 허술하게 진행됐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두 번째 이슈인 세금 인상 문제는 오늘 주로 안행위에서 공방이 있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방세 인상이 20년간 변동이 없던 지방세를 정상화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세수 증가분이 정부 61%, 지방 31%로 배분되는 구조인 만큼 지자체는 지방세 인상을 반기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국방위의 국방부 감사에서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논란이 됐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가용 수단이 제한되는데 사드를 배치하면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배치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감사에서는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5.24 대북제재 조치의 해제를 검토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논의할 시점이 될 때는 통일부가 중심이 돼서 NSC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신재곤 민주연합 의원은 오이사 조치로 인해 한국 국적 항공사들이 북한의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지 못해 항로를 우회하고 있어 작년 한 해에만 약 166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오이사 조치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국감 출발부터 여야 갈등이 있는 부분 바로 증인 채택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방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충돌이 있었더군요. 네, 환노위에서는 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로 여야가 설전을 벌이다가 환경부에 대한 질의를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정회하는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 개회가 선언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김준호 하이닉스 사장 등 약 30명의 일반 증인 채택이 불발된 데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우원식 민주연합 의원은 국감장에 증인을 불러올 수 없다는 것은 여당의 지나친 기억 감싸기이자 국회 무력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국감은 행정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한 자리라며 기업인 증인 채택을 반대했고 야당이 민주노총 지부처럼 노조를 지나치게 감싼다는 말도 했습니다. 국방위에서는 야당이 군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과 관련해 이모전 심리전단장과 연재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새누리당이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1시간가량 공방을 벌였습니다. 현재와 같은 국회 교착 상태라면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를 해산할 사안이다. 지난달이었죠.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오늘 국감장에서 사과를 했습니까? 네, 잘못을 곧바로 시인하고 사과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까지도 사과 요구를 하니까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 의원은 오늘 안행부 국감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2005년 사학법 투쟁 때 약 50여일간 장외투쟁을 하면서 국회를 보이콧했다면서 정종섭 장관의 발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 장관은 발언이 언론을 통해 와전됐다며 사과를 거부했는데요.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과 진영 안행위원장까지 나서서 질타를 하니까 그때서야 진위가 왜곡됐다고 억울해하면서도 사과를 했습니다. 정 장관은 사과 후에도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 뻣뻣한 태도를 보여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까지 겸손하고 진솔한 자세로 임하라며 야당 의원들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4명이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선거전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만 경선하지 말고 추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더군요. 이번에는 비주류 쪽에서 나왔더군요. 네, 합의 추대로 원내대표를 뽑자는 쪽은 이른바 중도파 혹은 비주류 측 후보인 주승용, 이종걸 의원입니다. 주 의원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원내대표 선출은 국민에게 하나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재출발하는 결의대회라면서 선거 날인 9일 오전까지 후보 간 만남을 통해 경선 없는 후보 단일화를 이루자고 공식 제안했고 이종걸 의원도 합의 추대 대원 측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추대를 주장하지만 추대가 안 될 경우의 계획은 다릅니다. 주 의원은 합의가 안 될 경우 경선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이 의원은 경선 완주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도파 의원 모임인 민진모 소속 김동철 의원과 최원식 의원도 합의 추대를 주장했는데요. 이런 주장은 결국 비주류 쪽에서 자신들을 대변하는 주 의원이나 이 의원에게 원내대표 자리를 양보하려는 범주류에 대한 요구로 풀이됩니다. 현재 비주류를 대변하는 비대위원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당연직 비대위원인 원내대표의 자리를 비주류에게 양보함으로써 계파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범주류 계열인 우윤근 의원은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선은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며 경선 완주를 시사했고 김근택의 이모키 의원도 단일화나 합의 추대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주류 쪽 주장을 요약해보면 이렇군요. 원내대표를 비주류가 맡으면 당연직 비대위원까지 맡게 되니까 계파 간의 균형이 맞아진다. 이런 것 같은데요. 이런 요구가 설득력이 있는지 정치평론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두 명의 정치평론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견해가 좀 달랐습니다. 유창선 박사는 비주류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원내대표 경선을 거치며 계파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을 다시 맞느니
차라리 초계파적으로 추대할 수 있는 제3의 인물을 합의 추대하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비주류가 원내대표를 맡아 계파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당위는 있지만 명분은 없고 시기적으로도 선출일 직전이라 타당성을 잃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합의 추대가 안 돼 경선이 치러질 경우의 판세에 대해서는 후보 단일화가 변수겠지만 어찌됐건 범주류 쪽 후보, 특히 우윤근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두 전문가의 전망이 일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원내대표의 공석으로 여전히 어수선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계파 안배 방식으로 꾸려진 비대위 체제를 통해 당의 체제를 정비하고 나름대로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평론가들의 점수는 그리 후하지 않습니다. 비대위의 성패를 가를 요소로 계파 청산이 꼽히고 있지만 문희상 비대위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평론가들은 혁신에서도 민주연합이 여당에 뒤처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유창선, 이강윤 두 정치평론가에게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주소와 과제에 대해 물었습니다. 문희상 비대위가 출범한 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뭘 했는지 눈에 띄는 성과는 거의 없는 거로 판단이 이제 됩니다. 일단 그 당 혁신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좀 접어둔 거 아닌가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계파주의 그 청산 이거를 또 문희상 위원장이 내걸었습니다만은 정작 그 이후에 지금 원내대표 경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그 계파 간의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이제 보이고 있어가지고 계파주의도 여전히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비대위가 소기의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최소한 절반은 실패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럼 나머지 절반은 성공했냐?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세월호 특별법의 합의 과정에서 그동안 저질렀던 두 번의 실수를 이번에도 거의 되풀이했다는 점이 치명적입니다. 그렇지만 향후 대여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는 일정 부분 만회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문희상 비대위가 제 역할을 하려면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당의 어떤 근본적인 혁신까지 목표로 잡기에는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거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은 그 당내 어떤 그 계파 간의 갈등, 또 계파 정치 이런 거를 좀 제어하고 극복하는 거. 이것만 해도 사실은 큰 일을 하는 거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그것이 이제 현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비대위원들 이번에 그 비대위원들이 또 그 계파의 이제 그 수장급 인사들이 참여하기도 했고 또는 이제 그 비대위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어떤 또 리더급 인사들 아마 이들 사이에서 정말 이 당내에서 어떤 그 계파 정치를 좀 극복하자는 아마 그런 어떤 좀 공동의 어떤 노력 아마 이거를 위한 결단이 따라야 될 거로 보입니다. 성공의 조건은 9-30 여야 합의안에 추후 협상이라고 표기해두었던 유가족들의 참여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그리고 조직 강화 특위 운영에 달려 있습니다. 새정년이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절반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 취임 일성인 계파 해체가 구두선이 아니었음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절반의 성공은 그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는 절반 초과 훨씬 더 많은 실패라고 봅니다. 현재 혁신 경쟁에서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한테 오히려 좀 밀리는 이런 이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의원 세비 인상 여기에 반대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불체포 특권에 대한 어떤 그 제한 이런 것도 좀 논의가 이제 되고 있는데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당내 문제, 당의 그 내부적 위기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여기에 지금 골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혁신 의제들을 제대로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내가 어수선한 사이에 또 이슈 선점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당내에 아젠다 세팅 기능이나 능력이 실종된 상태라고 봅니다. 그 원인을 따지는 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문제 같고요.
선후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따지기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박영선 비대위원장 사퇴 파동으로 당이 엄청나게 망가뜨려진 점, 이 점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뼈 아플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데요. 세월호 세대나 카톡 탈출 세대들이 다가오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믿음을 줄 전략 마련이 새정년의 진정한 혁신이라는 각오와 결기를 다져야 할 겁니다. 대검찰청이 어제 세월호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유가족들은 검찰이 얼마나 진상규명에 무능하고 의지가 없는지 의문만 가지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검찰의 구조 실패 책임을 하급 간부인 1, 2, 3 정장에게 모두 뒤집어 씌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집회를 불법 감시한다는 의혹을 받아온 청와대 인근의 CCTV에 대해 법원이 증거 보전을 결정했지만 청와대가 영상을 이미 삭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광화문 광장 유가족 농성장에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윤인아 PD. 오늘 국정감사 첫날입니다. 세월호 문제를 다룬 상임위는 어디였습니까? 네,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와 안전행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참사의 대응과 후속 조치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전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검찰이 구조 실패의 책임을 현장 지휘관이었던 1, 2, 3정 정장에게만 물었다며 안행부가 수사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연합 정청래 의원도 안행부의 고위 책임자 중에 책임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며 특별법을 통해 진상이 규명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선미 의원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현장 지휘관이 라는 명목으로 그 사람에게는 업무 부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수시로 보고받고 이렇게 중요한 결정 때 그 사람에게 바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이 골든타임을 놓친 것에 대해 안행부에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건가요? 정부 세종청사에서는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8월 출범할 계획이었던 국가대혁신 범국민위원회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청사진을 내놓지 못해 다른 참사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민주연합 한명숙 의원도 혁신위가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총리가 직접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나온 검찰의 세월호 수사 결과에 대해 가족대책위가 입장을 밝혔더군요. 가족대책위 입장 표명이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세월호 유가족 일부가 폭행 사건에 연루된 이후부터 언론과의 접촉을 뜸하게 해왔었는데요. 가족대책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한동안 언론을 피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가족 일부가 폭행 사건에 연루되면서 자중하자는 뜻도 있었지만 이후 폭행 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보도 방향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아 언론을 기피한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우리는 세월호 참사가 아니었다면 평생 평범하게 살았을 서민들이라고 강조하며 유가족들을 프로 정치인처럼 대하고 말과 표정에 의미를 담아 해석하는 언론이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가족대책위는 검찰이 아직도 많은 의혹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조타 미숙과 과적 등의 이유로만 규정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세월호 승객 구조의 실패 책임을 현장에 출동했던 1, 2, 3정 정장에게만 물었다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 결과에 국정원의 해명을 그대로 옮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가보호장비로 분류된 다른 여객선과는 달리 세월호만 유일하게 국정원에 대한 보고 의무를 지니고 있는 점 등 국정원 관련 의혹들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검찰이 얼마나 진상규명에 무능하고 의지가 없는지에 대한 의문만 가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인근 CCTV가 세월호 집회나 농성을 불법 감시용으로 쓰고 있다. 이런 점을 보도해드렸죠. 청와대가 운용하고 있는 이 문제의 CCTV, 결국 법원에 의해서 증거 보전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운효재동 주민센터 인근 CCTV가 법원으로부터 증거보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청와대의 자료 제출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거보정 신청을 낸 주체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입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매일 저녁 청운동 주민센터 건너편에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CCTV가 회전하며 기도회를 감시하는 것을 수차례 목격해 증거보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CCTV 영상을 이미 삭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유가족들도 지난달 17일 청운동 CCTV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지만 CCTV를 운용하는 대통령 경호실은 이미 영상이 삭제됐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윤이나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은 자연 상태로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환경부는 이를 조사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의무를 지니고 있지만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성면 분포를 보여주는 지질도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분포 면적은 강원도가 가장 넓었고 위험도는 성면 광산이 있었던 충청남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돌섬으로 불리는 성면은 암석에서 나오는 섬유질 광물로 건축자재나 전기 절연제 등으로 쓰입니다. 적은 양으로도 폐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지만 광물인 만큼 자연 상태로도 분포합니다. 이를 자연 발생 성면이라 부릅니다. 오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성면이 자연 상태로 분포하는 면적이 우리나라 국토의 6.1%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면적으로는 6,169평방킬로미터, 여의도 면적의 2,000배가 넘습니다. 성면이 검출된 지역뿐 아니라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검출 가능성이 있는 지역까지 포함한 면적입니다. 자연 발생 성면의 분포를 시도별로 비교할 때 강원도의 성면 분포 가능 지역이 전국 성면 분포 면적의 3분의 1, 전 국토의 2%에 달했습니다. 그 다음은 전 국토 면적의 0.9%로 추정되는 경상북도, 0.7%로 추정되는 경기도와 충청남도, 충청북도 순이었고 경상남도의 성면 분포 가능 면적도 전 국토의 0.4%로 추정됐습니다. 자연 발생 성면 분포 면적과 위험성이 반드시 비례하진 않습니다. 충청남도는 강원도에 비해 분포 면적은 적지만 위험도는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성면 함유량이 가장 높은 초연기성암이 충남 지역에 넓게 분포하기 때문입니다. 성면 광산이 있었던 충남 홍성 역시 초연기성암 분포 지역입니다. 환경부는 2012년에 시행된 성면 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연 발생 성면 분포 지질도를 작성해 인터넷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질도를 만들어 놓고도 주민 반발 등을 우려해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충남의 성면 검출 지역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농공단지가 조성돼 있고 서해선 복선 전철 사업 구간이 성면 분포 가능 지역을 통과하지만 환경 영향 평가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의 자연 발생 성면 지질도를 공개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장하나 의원은 환경부가 성면 분포와 위험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요즘 3,600원에서 만원 이상을 오르게 되는 5배 이상 오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담배세가 보게 되면 세수 중과금이 중앙정부의 문제는 이게 지방내년 확충이 나오는 쪽이었는데 정부가 61%, 지방이 39%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방정부 주제가 확충한다는 명분은 그런데 사실 지자체에서 강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조세 정책 전체를 어떻게 가져가겠냐는 문제와
어찌됐든 주민세를 4,000원에서 만 원에서 2만 원짜리 올리는 것은 징세예요. 그런 것은 징세 아닙니까? 청세를 말해야 되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청세하고 지금 그 자체가 서울에서 정상화를 통해서 현실화 되면 이 보호는 구별을 해서 큰 틀에서 모델을 가져가야 되겠다. 그런 경우는 별개로 제가 좀 말씀드리지만 지금 지방사업도 차원에서 정말 이해를 해주시고 이거는 저도 온 수비를 알고 수비에 양잖아요. 승주관에서 생각을 얘기가 지난해 소득이 없잖아요. 소득이 있다고 많이 됩니다. 몇 년째 오르지 않는 월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김모 씨는 담배나 한 대 펴야겠다. 담배값이 80% 오른다고 합니다. 전자담배 피우면 되지.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도 2배 이상 오른다고 합니다. 그냥 담배 끊고 그 돈으로 자동차는 할부로 사야겠다. 자동차세도 오른다고 합니다.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야겠다. 주민세도 2배 이상 오른다고 합니다. 재밌냐? 재밌지. 야, 요즘 어느 나라가 이렇게 재밌냐? 참나. 권은희 새중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을 폭로한 장진수 씨를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국가안보가 우려된다며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스튜디오에 노지민 PD 나와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보좌진 또 비서관 이런 사람들 채용은 의원실 권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새누리당에서 왜 비판을 하는 거죠? 네, 새누리당 김현숙 대변인이 원내 브리핑을 통해서 집행유예에 있은 지 2년이 되지 않은 자는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을 들면서 장 전 주무관은 집행유예를 지난해에 선고받았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네, 그래요. 그럼 집행유예 기간이면은 국가공무원 임용될 수 없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정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장 전 주무관이 맡게 될 자리는 공식 보좌관이 아닌 입법조사원이기 때문에 권은희 의원실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진 중에서 보좌관과 비서관 등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데요. 입법조사원의 경우에는 무급 위촉직으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또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채용이라는 말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권 의원 측의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그 이유로 또 국가 안보가 우려된다 이런 이유까지 제기했어요. 그건 또 무슨 뜻입니까? 네, 김현숙 대변인의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자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자가 안보에 직결된 국방부와 산하기관들의 안보와 직결된 수많은 기밀들을 접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자, 장 전 주무관 장진수 씨가 어떤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장 전 주무관은 지난 2012년 MB정부 당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어진 관련 재판에서 폭로 중 일부가 사실로 드러났고 본인 역시 윗선의 지시로 증거인멸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고요.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자, 다른 얘기를 해보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습니다. 이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느냐 여부를 놓고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할 텐데요. 이를 과학적으로 검토한다는 민간 전문가위원회. 구성이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네, 정부가 지난 9월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구성한 민관 합동 전문가위원회에 핵발전소를 찬성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식약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원회 전체 16명 중 6명이 공무원이었고 나머지 민간위원 10명 중에서도 7명이 핵발전소에 찬성하는 인사라고 지적했는데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친핵 인사들, 과거 핵발전소를 옹호하는 발언 또는 기고문 작성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내년도 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네,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 사업 등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으로 정부 시책 사업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 사업들의 예산을 100% 지방교육청의 예산으로 편성했다면서 교육감 협의회가 보이콧을 선언한 겁니다.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교육감협의회 대표단은 정부가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교육 재정에 부담을 전가했다고 질타했는데요. 또한 어린이집은 법률상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받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그것이 박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면 남의 예. 돈 가지고 장사했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겠어요. 예. 자, 그 교육감 협의회 기자회견 이후에 야당에서도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015년 교육부 예산안에서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분야 예산이 1조 이상 감소하는 등 지방교육 재정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어서 이명박근혜 정부는 3호세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국고 지원 없이 생색만 냈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편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서해 북방 한계선에서 충돌이 있었어요. 남북 함정이 서로를 향해서 사격을 가했죠. 어떤 예. 상황입니까? 네, 오늘 오전 9시 50분쯤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서해 연평도 주변 NLL 남쪽 약 900m를 넘어오니까 우리 군의 유도탄 구속함 한 척이 다시 올라가라고 경고통신 그리고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76mm 한 포 5발을 쐈는데요. 그러자 북한 경비정도 기관총으로 추정되는 화기로 수십 발을 쐈고 남측은 또다시 한 포 90여 발을 쐈습니다. 결국 북한 경비정은 NLL 북쪽으로 돌아갔다. 네, 여기까지가 합동참모본부의 발표 내용입니다. 남북 모두 조준 사격을 한 건 아니어서 피해는 없었는데요. 남북 함정이 서로를 향해서 사격을 한 건 2009년 11월 대청해전 후 최근 대청해전 후에 5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 3명이 한꺼번에 갑자기 그것도 서울을 방문했다가 돌아간 지 이제 불과 사흘인데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네, 북한 함정이 실수로 NLL 밑으로 내려갔을 가능성은 사실상 별로 없고요. 의도를 가진 행동으로 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쪽의 대응 태도와 강도가 어떤지 북한 측이 보겠다는 의도라고 보고 있는데요. 남쪽의 대응 태도를 보면 남쪽이 10월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어느 정도 풀려고 하는지 아니면 대화하는 신용만 하고 말 것인지를 북한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대화를 앞두고 떠보기식 행동을 한 적은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네. 자, 국무총리실 산하에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죠. 예산의 대부분이 자문료에 편중돼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까? 네, 민주연합 민병도 의원실이 국무총리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평가위원회의 자문료가 현장 조사 비용보다 압도적으로 많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실이 민의원 측에 제출한 4대강 사업 조사 연구 용역 산출 내역서에 따르면 평가위원회 예산인 총 21억 8천만 원 중에서 74.7%가 인건비 관련 예산이고요. 반면에 현장 조사와 관련된 예산은 2억 원대로 9.8%에 불과했습니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총리실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데다 이른바 4대강 찬성론자들이 다수라는 점에서 그간 중립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네. 자, 이 분야도 규제 완화입니까? 그 정부가 줄기세포 치료제와 관련된 임상 단계를 간소화하려 한다. 예. 네, 어떤 내용이죠? 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월 말 줄기세포 치료제 치료기회 확대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의뢰 내용 중에 희귀 난치 질환자를 위한 줄기세포 치료제의 임상시험 단계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는데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상까지의 임상시험 단계 중에서 2상까지만 통과해도 줄기세포 치료제를 시술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을지 법률적인 검토를 의뢰했다는 겁니다. 임상시험 3상까지 하게 돼 있는데 2상까지만 통과해도 치료제를 쓸 수 있게 한다. 예. 2상, 3상이 무슨 얘기예요? 네, 현행법상 의약품이 허가를 받기 위해선 3상, 즉 3단계의 임상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단계별로 설명을 해드리면 임상 1상을 통해서 소규모 건강한 사람들에게 약물을 투여해서 부작용을 확인한 뒤에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안전성을 검증하는 2상을 거치고요. 이후에 수천 명의 대규모 환자에게 최종 안전성을 검증하는 3상 시험까지 거치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항암제나 희귀의약품처럼 사용이 시급한 의약품에 한해선 시판을 먼저 하고 3상 시험 자료는 그 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줄기세포 치료제의 경우에는 몸속에 투입된 뒤 암세포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상당히 위험성 논란이 큰데요. 식약처는 이미 임상 3상 면제를 위한 연구 용역까지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 줄기세포 치료제 위험성 논란이 더 큰 만큼 더 철저하게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간소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임상 3상은 임상시험 과정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즉 비용이 많이 지출된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임상 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를 식약처가 받아들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9일 식약처장과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CEO의 간담회에서 줄기세포 치료제 조건부 3상 승인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있었고요. 식약처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7월 16일 관련 연구 사업을 기획하고 24일엔 연구자를 선정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만에서 전시는 어떠셨어요? 원래 관주시 미술관 안에 걸리는 거하고 같은 구기로 해서 청건대학교라는 게 대만의 5대 국립대학교 중에 하나인데 그 안에서 다 전시를 했는데 너무 전시도 멋있었고 저의 생각보다 홍선남 씨 자체가 최고의 그런 전시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전시가 대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홍성담 작가님이랑은 어떤 사이신가요? 제가 감옥에서 나온 것이 1990년인데 홍선남 씨가 그때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 감옥에 있어가지고 암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 지정한 그 3인의 예술가의 한 사람으로 지정돼 있어가지고 그 석방 캠페인이 있었어. 홍선남 씨하고는 2004년에 처음에 대만에 가고 그리고 이번에 이르기까지 약 한 10년 정도 동아시아 평화 이런 걸 주제로 해서 많은 일을 해갔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시가 떨어지기도 전에 그 전시를 거부한 광주시나 비엔날레 측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사실은 자기 검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매우 부당한 거죠. 사실은 표현의 자유, 그 사상의 자유, 예술의 자유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하고 인권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데 지금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예술 작품을 갖다 고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비엔날에서 추방하면은 모든 일이 잘 된다. 이 세월호는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벌써 이 그림을 갖다가 걸고 8개 도시에서 시위를 갖다 하고 있고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2개 도시, 독일에서도 한다고 하고 이것이 가만히 비엔날에 그 관주시 미술관에 벽에 걸어놓고 가다 놓으면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을 갖다가 내쫓아 버리니까 마음대로 세계 각지를 갖다 지금 좌충우돌을 하면서 뛰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주시 하고 비엔날레 본부는 자기들의 의도했던 거 하고 정반대 결과가 돼버리고 무시로 오히려 이 그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한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강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오해를 받으셨잖아요. 오해가 아니고요. 그건 조작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사에 일본에 있는 민단에 누구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충원했다고. 내가 그거 알아봤는데 오사카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에서 정보를 갖다 제공한 거예요. 이걸 갖다 전부 조작 왜곡해가지고 그 뭐예요 오사카 총영사관에 있는 소위 정보연사가 갖다 바친 걸 갖다가 기사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재판할 때 그 기사를 갖다 그 출토시키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유학시켜가지고 미국에 갔습니다. 1년 동안 안 돌아옵니다. 신문 기자를 갖다가 조선일보 그것도 오르간지방에 있는 신입 기자를 갖다 가지고 그걸 1년 2년 동안이나 결국은 한국에 없다고 해가지고 재판에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자기가 이야기하는 게 또 떴다고 문제 없으면 재판에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참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재판에는 순서는 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전정 기사도 냈지만 그거 뭐 하겠습니까? 기사 써가지고 전부 다 인터넷에다가 풀이고 참 그 사람들의 방법이 항상 그래요.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그 날조한 이야기를 갖다가 잡지에 실어가지고 작당해가지고 난 진짜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게 국가폭력, 국가폭력. 매일 거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침에 기사 납부를 해가지고 전공하고 밥 먹고 뭐 앉아 있다가 또 점심 먹고 저녁에 저녁 4시쯤에 저녁밥 먹고 아침 7시까지 굶고 이런 생활을 하는데 매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으면요 그 세월이 있었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대부분 아무것도 없는 똑같은 생활을 갖다 하는 거니까 말하자면 시간이라는 게 있고 납작하고 안면이 없으니까 그 안에 있는 상품을 뺀 포장지를 보게 놓은 것 같지 아주 얄팍한 겁니다. 그래서 19년이 지났다고 이야기를 갖다 해도요 19년이 지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개인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라는 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같은 제일동포들이 혹은 뭐 북하고 관계들 북에 가봤다는 사람들 등에 말할 필요 없이 그때 그 박정희가 그 자기 그 주한정보부 시켜가지고 그러다가 며칠 동안 고문을 했지 않습니까? 내 같은 거는 무기징역 받아가 살아서 나왔지만 인혁단 사건 같은 거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건 날짜가 다 사형시켜 버렸잖아요. 죽여버렸죠. 그것도 졸지에 7명인가 한꺼번에 해버렸는데 이제 유신 시대가 멀리 떠나가가지고 지금 따님 대통령 해도 말이 뭐 유신 시대는 이제 한국에는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엊그저께 일이에요. 엊그저께 일이고 그런 것이 말하자면 대선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나와 있듯이 자기들이 뭐 무슨 짓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사람들의 뭐라 할까 오만이라 할까 자신이라 할까 이런 것에 다 이어져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대통령 선거처럼 자기들이 명운이 걸렸다 하면은 진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본색을 드러내거든요. 이게 국가폭력이에요. 선생님께 한국은 조국인가요? 한국이 모국이라고도 할 수 있고 분단 국가니까 모국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통일이 돼야지 진짜 모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나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일본은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한국은 감옥에서 살았지만 사실은 김 대통령도 그렇고 김근태 씨도 그렇고 그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살아서 그 속에서 그 교분을 맺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나의 친구이자 동지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주 소중한
곳이라고 할 수 있지만 초국이다, 몽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분단되어 있다는 현실 자체가 인간의 그 마음과 현실 생활에 있어서의 갈등을 갖다 많이 낳게 되죠. 가을이면 절로 붉어지는 대추처럼 순조롭게 성숙해가는 사회를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일인가 봅니다. 글쎄, 자연에서 배워야 할 게 많다니까요. 늦게 달린 호박은 가을 깊어도 여전한 청호박입니다. 철들지 않은 채 나이 든 사람들 같아 딱합니다. 안 되면 호박은 썰어 말리기라도 하지요. 사람 못난 건 (10월 5일은 세계 한인의 날입니다. 2007년에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 오늘 8회째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해외 동포들을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표현했고 동포 인재들이 고국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에서는 동포 인재들을 권력 연장의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제1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동포 유학생들을 잡아다 고문해서 간첩으로 조작했던 사건들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내내 자행됐습니다. 피해자가 100명이 넘고 사건 발생 30-40년 만에 재심 판결을 통해 조작이 밝혀지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대한 사과도 배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중에서 인터뷰한 서승 교수는 서울대 법대에서 유학 중이던 1971년 간첩으로 몰려서 19년 동안 복역한 피해자입니다. 유신 시대가 바로 엊그제 일이라는 그의 말이 귀에 쟁쟁합니다. 오늘 한인의 날 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동포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을 알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치면 안 됩니다. 박정희 정권이 강요한 그들의 피눈물도 알아야 합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